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추가 기일을 열어 결심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전 9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피고인만 모두 8명에 달해 재판은 평소보다 40분쯤 일찍 열렸습니다.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마치고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재판부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만 오전, 오후 모두 합쳐서 6시간 넘게 증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마치지도 못한 채 먼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 전직 경찰에 대한 증거 조사만 겨우 마쳤습니다. 저녁 늦게 김 전 장관 측 차례가 다시 진행되던 사이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이어진 강행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기일을 요청했습니다. 마무리하겠다는 재판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요청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다시 열자고 제안했고 변호인단도 논의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한 번 더 기일을 잡았지만 이번 상황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증거조사와 최후 변론 등에서 끝장 대응식 대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3일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를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결과는 밤늦게야 나올 것이란 분석이 높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당초 어제 특검의 구형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단이 사실상 무제한 변론에 나서며 무산됐는데 혀가 짧아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작심한 듯 당초 예정됐던 마지막 재판에 임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 호칭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예의를 갖추라더니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나갔습니다. 기사와 영상 자료까지 하나하나 제시하며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제한 변론, 법정판 필리버스터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길어지며 무박 2일 재판 가능성이 나오는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가세했습니다. 자신들만 적어도 6시간 이상 필요하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 끝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와중에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일부러 말을 느리게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혀가 짧아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방청석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날을 셀 것 같던 재판은 저녁 9시를 넘기며 반전의 계기가 왔습니다. 변호인단이 저녁 식사도 못했다면서 재판 연기를 내비쳤고 가급적 이번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던 지기현 재판장은 충분히 기회를 줬다며 변호인단도 밤을 넘길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시 13일로 기일 연기를 제안했고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받아들이며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사실상 설계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억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결심 공판에 앞서 열린 증거조사에서 장시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정당한 직무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검 공소장은 자위적 해석의 픽션, 허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거를 견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재판부에서 이런 불법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으로 대응하시는. 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듯 증거조사에만 장시간을 이어간 김용현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국회 앞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사진을 들어 군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거나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이 국회 앞을 점거하고 군인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했던 당시 상황은 계엄을 막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들의 제보 영상, 또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무장 계엄군을 막아세웠고 누구 하나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국민을 향한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내란 수괴 혐의 전 씨에게는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 역사적 장소입니다. 당시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전 씨에게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30년 차곡차곡 쌓아올린 한국의 민주주의는 1년여 전 위태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 석방, 재구속을 거치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씨가 사형을 구형받았던 그 법정에서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절차를 밟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똑같았고 달라진 건 전두환 씨는 수의를,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의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는 것뿐입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417호 법정은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현재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전 2시를 기해 춘천과 철원, 화천, 강원 중부산지 등 강원 지역 7곳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며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발령 지역 주변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 사이 대설이 예고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설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과 폭설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서해안의 눈구름대 경로를 실시간 분석하며 밤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설 대응에는 인력 5천여 명과 장비 1,100여 대가 투입됩니다. 고갯길과 급경사지 등 취약 지점에는 대설제도 미리 살포합니다. 경기도 역시 밤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도로와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담당 직원들이 대설에 대비하고 신속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 눈이 예보된 지역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도 습설로 인한 시설 붕괴와 동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습설이 예보됐을 경우 농업시설물에 미리 보강지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지붕이나 옥상에 쌓인 눈은 무게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어 수시로 치워야 합니다.
한파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도계량기는 헌옷으로 감싸 동파를 방지하고 외출 시에는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와 함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말 사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교통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집에만 있기 아쉽듯 오늘처럼 눈과 비가 내리는 날엔 집 밖을 나서기가 꺼려지곤 하죠. 그래서인지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4주간의 교통량과 비교했을 때 약 20만 대 그리고 16만 대가량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30번 청주 영덕선이 지나는 남상주 일대인데요. 현재 청주 방향으로는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로까지 번졌고 여전히 처리 작업 진행 중인데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위치한 나들목 통해 우회 이동해 주셔야겠고 보시는 것처럼 영덕 쪽으로 막히는 이유도 전방 사고 처리 영향 때문입니다. 보고 계신 대로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동산 1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지만 노면이 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속도 많이 줄여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경기 가평과 강원 그리고 경북 지역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융의 눈이 쏟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되도록 운전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주행해야 한다면 월동장구 잘 챙겨 나오셔야겠고 속도 최대 50% 이상 충분히 감속하면서 미끄럼 사고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50번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강릉 쪽으로 만종분기점 부근 갓길 쪽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선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우였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꼽힙니다. 당장 5월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여부부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까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 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 6천만 원이지만 중과 시 3주택자는 약 3억 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일부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이 결정되면 다시 나중에 추후에 발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분이 이 세금 차이에 대한 이득보다 당연히 더 클 거라고 기대하는 한은 버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체계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저렴한 가격과 높은 당도를 앞세운 수입산의 파상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산 한라봉과 천혜향 등 늦게 따는 품종의 출하 시기와 겹쳐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될 당시
미국산 만다린에 부과된 관세율은 14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에 따라 매년 9.6%씩 인하되면서 올해부터 관세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만다린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자 2017년 0.1톤에 불과했던 수입량은 지난해 8월 7,600여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무려 165%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국산 만다린은 주로 1월부터 6월까지 수입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이 제주 감귤 출하가 줄어드는 3월과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첫 해인 올해 수입량이 16,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폐지로 유통 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물량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한미 FTA로 해서 오렌지가 수입되고 이제 그럴 때 한라봉 가격이 뭐 이제 형편없이 막 떨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만다린 수입도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피해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이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미국산 만다린은 제주 감귤보다 평균 당도가 높고 이미 소비자 가격도 국내 프리미엄 감귤보다 약 30%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중심의 홍보와 공격적인 할인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시기가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등 제주산 만감류의 주요 출하 시기와 겹치면서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고품질 중심의 생산 체계로 전환해 미국산 만다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산 만감류 출하 시기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맛과 신선도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나가고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 보급을 위한 품종 갱신과 토양 피복 재배 등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유통 현장에선 농가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만감류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국민 배우 고 안성기 씨가 유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고 안성기 배우는 어제 오전 8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열린 추모 미사와 9시 연결식을 마지막으로 장지인 경기도 양평에 안치됐습니다. 연결식은 정우성 씨와 배창호 감독의 조사 낭독, 장남 안다빈 씨가 유족 대표로 인사를 전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이순재, 윤석화 등 오랜 세월 연극 무대에 섰던 거장들이 떠나면서 공연가가 허전한 분위기인데요. 연기 인생 60년을 넘긴 고령의 배우들이 든든하게 무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을 시작으로 연달아 연극 무대를 소화하고 있는 80대 배우 박근영이 정동환과 한 무대에 섭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을 배경으로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공연을 준비하는 극단을 그린 연극에서 복합적인 인격의 선생님 역을 맡았습니다. 전쟁이니 뭐니 이런 외부적인 환경과 노소에 가면서 자기가 이 배우 역할을 하는 게 더 지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사이에서 선생님이 마지막 공연을 했을 때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남이 돼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밖으로 떠나가서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2020년 정동극장 공연부터 3연 내내 선생님 역할을 맡았던 송승환은 이번엔 노먼으로 변신합니다. 정말 연습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해요. 내가 선생님 할 때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두 분 연습하시는 걸 보면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구나. 여성 원로인 김영옥과 김용림, 손숙도, 후배 하이라와 함께 오랜만에 무대에 섭니다. 뜻밖의 만남으로 서로의 삶에 스며들게 된 중년 여성 보미와 할머니 춘혜의 이야기를 담은 희곡으로 백원달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입니다. 200편이 넘는 작품을 거친 한국 연극계 거장 박정자도 올봄 5년 만에 돌아오는 빌리 엘리어트로 관객과 만납니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선 3차례 공연된 이 작품은 토니상 10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배우 권상우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미디 영화로 관객을 만납니다. 또 연말에 개봉한 아바타3가 500만 명을 넘고 나서 주춤한 가운데 흥행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상위권에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영화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563만 명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한 좀비딸을 비롯해 히트맨2, 보스까지 대규모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도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이른바 가성비 흥행에 성공한 겁니다. 대작보다는 타깃 관계층이 분명한 작품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 도입보셨어. 코미디 시리즈 4편으로 누적 1000만 관객을 모은 배우 권상우가 1년 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히트맨 시리즈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아르헨티나 원작을 우리 정서에 맞게 새롭게 각색했습니다. 히트맨이 좀 더 과장스럽고 만화적이었다면 우리 영화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과의 재회를 계기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얽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재밌게 봐주실지, 얼만큼 재밌게 또 웃음이 터질지, 그런 게 저한테는 지금 조금 긴장되면서도 설레이는. YTN 김승환입니다. PBA 투어 팀리그 챔피언을 가리는 포스트 시즌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다승 상위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외국인 스타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우승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올해 6번째 시즌인 PBA 투어 팀리그는 세계 무대에서 뛰던 프로 선수들에게도 새롭습니다. 멋진 샷이 들어가면 동료들이 같이 환호하며 좋아합니다. 조용히 관전하던 기존의 응원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팀리그와 개인전 우승을 모두 해본 레펀스는 팀리그에 더 큰 애정을 드러냅니다. Individual, you are very proud of yourself, but in a team, you are so proud of all your team members because it's a work that you did together. So that's for me, much more joy. 당구계의 살아있는 전설 산체스는 올 시즌 개인전에서는 2승을 거뒀지만 아직 팀리그 우승은 없습니다. It's really hard to play because you never know what can happen. Everything can happen because short games. So it's very nice, very good experience for me. It's different than what I played before. 개인 통산 2승의 사이그너는 팀리그에서 집중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4라운드까지 단식 승률이 58%지만 남자 복식 승률은 무려 72%입니다. And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I'm not a young guy, so I have to fight double as the other youngsters. So that's why I think I give a little bit more importance to a team league than maybe individual, because team is very important.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구 단체전 팀리그 포스트 시즌은 오는 화요일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시작합니다. 다승 상위 자리를 점령하며 결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올 시즌 우승컵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14일 오전에는 친교 행사를 함께하고 오후에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정적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은 지역 안보와 공급망 확대에 방점을 두고 한일 관계 다지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シャトル外交の実施を含め緊密な意思疎通を行うことで一致をしており、今回の訪日がその重要な機会となる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특히 지금의 전략 환경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열립니다. 중국은 이중물자 수출 금지, 반도체 소재 반덤핑 조사, 식료품 통관 심사 강화 등 일본의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에서 한국과의 밀착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다음 달 시마네 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국민 감정보다 양국의 안보 환경, 경제 환경이 더 중요한 만큼 다카이치 총리에게 현실적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국가 간 교류는 평화 증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중 일정을 마친 뒤 엿새 만에 이뤄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간의 일이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 간 교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태양장과 광명성절로 부르며 최대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과 관련해선 북한 매체들이 관련 동향을 보도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런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아침부터 방영한 기록영화입니다. 김일성 생일을 맞아 일대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만거의 영웅 졸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은 북한에서 공휴일이자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일 주간이면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념행사 소식이 관영 매체에 줄을 이어 보도됩니다.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오이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에 대해선 북한 매체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84년 1월 8일 생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미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지난 2014년 방북을 계기로 내놓은 관련 발언 등을 근거로 추정만 될 뿐입니다. 김정은 생일에 대한 북한의 침묵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완성된 우상화 작업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항일 빨치산이란 정치적 유산으로 포장된 김일성이나 장기간의 승계 준비와 긴 집권을 이어간 김정일과는 아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바로 권력을 승계했지만 현재까지 선대에 비해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지금 이룩한 것도 없거든요. 선대 지우기와 함께 김 위원장에 대한 단독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김정은의 생일이 기념일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김 위원장 부인 이설주가 딸 주혜와 함께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른바 로열 패밀리 이미지를 구축해 가계 전체를 우상화하려는 의도란 시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이 김정은의 신격화, 김주혜의 후계 구도와도 연결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잇따라 동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표결에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에 균열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 상원은 현지 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거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The yeas are 52, the nays are 47. The motion is agreed to.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결의안은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과 랜드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의회에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before you send our sons and daughters to war, come to Congress. That is a vote that no one has ever regretted and no one will ever regret. 공화당 주류는 즉각 결의안이 안보적 필요성보다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당파적 공세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The effect of this is to slap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ace. That is the only effect that this vote can have. 하지만 공화당에서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은 끝없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This resolution is limited to Venezuela, and it says that for future armed hostilities, there needs to be congressional autho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들이 미국을 위해 싸우고 미국을 방어할 권한을 빼앗으려고 민주당과 함께 투표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연방 하원에서도 11월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법안 처리에서 공화당 내 중도 성향 의원 17명이 민주당 측에 동조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하원에서 이번 상황은 공화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드는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기구에서 일제히 탈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체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엔 측은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이 복귀하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재작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77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156억 톤으로 압도적 1위였고 미국은 59억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기간을 넓히면 미국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도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We already know that we're not going to stay within 1.5 degrees. And by some calculations, we're already past it.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제히 탈퇴하면서 전망은 더 암울해졌습니다. 특히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도 거부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곧바로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에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재무부는 저렴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거부하는 급진적 기구에 계속 참여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측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탈퇴는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ur determination to fight climate change, our determination to help support those people who are most impacted by climate change continues. 유럽연합도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국제적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에서 외국 국적의 민간 선박 2척을 드론으로 공습해 시리아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올렉시 쿨레바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부총리는 세인트 키치네비스 국적의 선박은 초르노 모르스크 항에서 곡물을 싣기 위해 우크라이나 해상 수출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고 코모로에 등록된 다른 선박은 오데사 항에서 대두를 싣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쿨레바 부총리는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 물품, 국제 해운, 식품 물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에는 황사,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 가평에는 대설주의보가, 서해안과 호남, 동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점차 전국으로 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 강원도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오겠고 특히 중부는 오늘 오후까지,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5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에 비나 눈이 그치겠지만 충남과 호남, 경남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7도, 청주도 7도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서울이 4도, 청주 6도, 대구는 1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